지금 소개받은 서울시 교육청의 손태진 장학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PT 열어주시고 네네. 네, 이 주제는 잠시만요.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이라고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게 프로필을 달라고 하셔가지고 프로필을 제출을 했는데 그냥 저것만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뭐 하는 분인가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장학사라고 하면은 예전에 학부모님들이 일단 저랑 비슷한 연배라고 가정을 하고요. 저보다 젊으신 분들도 많으신데 저는 뭐 중3, 중1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현재.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장학사라고 하면은 그냥 청소시키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장학사 오는 날이야 그럼 막 청소해야 돼 막 이렇게 되는데, 요즘에 장학사들이 하는 업무가 많이 이제 예전에는 사실은 조금 이제 권위적이기도 하고 학교에 뭐 이렇게 요구도 많이 하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학교를 많이 이제 지원해드리고 많이 도와드리는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어떤 업무를 했었냐면은 지금은 뭐 중등교육과에서 고교학점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저도 이제 교사였고, 그다음에 교사 시절에는, 고등학교 교사 시절에는 대입 업무를 많이 주로 10년 이상 담당을 했었고, 장학사도 대입 담당 장학사로 선발이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대입 장학사를 3년 가까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등교육과로 와서 이제 고교학점제를 맡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교학점제와 또 입시를 아울러서 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 좀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학에서도 이제 자문 활동도 많이 하고 수능 관련 활동도 많이 하고 또 입학 전형 설계라든지 이런 업무도 많이 이제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세 가지 꼭지를 준비를 했는데, 고교학점제 정의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는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인가, 그다음에 사실은 학부모님들은 3번에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변화하는 대입의 방향은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 꼭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강의 마지막에 다 끝난 다음에 간단한 질의가 있으시면은 질의 응답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교학점제의 정의입니다. 고교학점제 정의인데, 고교학점제가 뭐냐라고 얘기를 맨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상당히 학부모님들이 혼선이 많았다. 네,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사실 고교학점제는 이전 정권에서 추진했던 이제 정책들이죠. 그래서 이번에 정권이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정권이 교체가 된 다음에 제가 아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 부서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고교학점제는 진행되는 추진되는 진행 방향대로 그대로 간다입니다. 그리고 그럼 고교학점제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2번 정도 언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 했었냐면은 당내 경선을 했을 때에는 지금 대구시장이죠. 대구시장하고 경선을 했었잖아요. 네, 그분하고 경선을 했을 때는 고교학점제 취지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발언을 했고, 상대편 그 후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정성을 위해서 정시를 대폭 확대해야 된다.
정시 100%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언급은 언제 했었냐면 이제 그때 이제 그 홍 시장을 누르고 당내 경선에서 1위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언급은 언제 했었냐면 반대쪽 민주당 후보하고 토론을 할 때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는 정책적으로 민주당 후보는 이 정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반대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였으니까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취지는 이제 이미 그 전에 한번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번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추진 방향과 이 속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요소를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언급한 적이 있죠.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고교 학점제 TF라고 해서 고교 학점제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 추진 과정들을 상세히 점검하는 TF팀이 꾸려져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고교 학점제는 중요한 기조는 일단 흐름대로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두 번째가 뭐였냐면 고교 학점제로 정시 화력 확대 어렵다더니, 자 그래서 한 가지 또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시 확대예요. 정시 확대. 그럼 고교 학점제하고 정시 확대하고는 과연 맞느냐, 방향이 맞지 않느냐라는 논란인데, 사실은 고교 학점제와 정시 확대하고는 정책적으로 좀 맞지 않습니다. 근데 정시 확대는 또 아이러니하게 이전 정권에서 정시 확대 40%로 확대를 해놨죠. 그래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조율하고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대입제도를 만들어낼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 화면은 뭐냐면 물론 지금은 이제 교육부 장관에서 물러나셨지만 그 전에 임명되셨던 교육부 장관님이 저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마지막 PT는 지워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 PT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요 교육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일관성 있게 추구를 쭉 하지 못하고 혼선이 굉장히 많아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이제 혼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 강의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저 PT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도대체 고교 학점제 정의가 뭐냐? 딱 정의가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장학사님 고교 학점제가 도대체 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소양,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서 학점을 취득 누적해서 졸업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 글씨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진로 적성에 따라라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과목을 선택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 기준에 도달해야 되는구나 라는 개념이 있고, 또 학점을 취득해가지고 졸업을 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했던 거랑 뭐가 다르냐? 이전에 학부모님들이 경험하셨던 교육과정하고는 뭐가 다르냐? 저랑 비슷한 연배라고 가정할게요. 저희 때는 5차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5차 교육과정, 6차 교육, 몇 차 이렇게 불렀죠. 근데 요즘에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부르냐면은 몇 년 교육과정. 그러니까 최근에는 지금 적용받고 있는 교육과정은 개정 2015 또는 뭐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말을 붙이고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적용받고 있는 것은 2015 교육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전처럼 몇 차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하고 예전에 받았던 교육과정하고 이제 앞으로 학생들이 받게 될 교육과정하고는 뭐가 다르냐면, 자, 학부모님들 예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전에는 어떠셨습니까? 고등학교 다니셨을 때? 네, 고등학교 다니셨을 때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되었었냐면 문과, 이과가 있었죠. 그죠? 문과, 이과가 있으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문과를 선택했어. 나는 이과를 선택했어. 그러면 문과반에 편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과반에 편성이 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문과를 선택했으니까 그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그 과목 짜져 있는 교육 그 시간표를 그대로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학습을 하고 거기에서 성적을 내 가지고 그 결과로 대학을 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 이게 앞으로는 그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머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등학교에서는 문과, 이과가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문과, 이과가 없대. 맞습니다. 문과, 이과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럼 뭐만 존재하느냐?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만 존재합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념에서. 그래서 문과, 이과. 근데 혹여나 학교에서 부르고 있는 문과, 이과는 무엇이냐? 그냥 인문 계열 대학을 갈 친구들 통칭해서, 그 다음에 자연 계열의 학과를 진학하고 싶어하는 애들. 근데 그게 반이 따로 편성되어 있진 않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현재. 그래서 지금은 이미 고등학교에서도 문과, 이과가 없다. 그런 그 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과목을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과목을 선택한다는 것은 지금 학생들은 시간표가 개개인이 다 다릅니다. 네, 개개인의 시간표가 달라요. 지금 예전에 고등학교 현장 한번 상기시켜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등학교에 앞에나 뒤쪽에 게시판에 가시면은 시간표 하고 딱 나오잖아요. 학급 시간표. 근데 지금은 시간표가 나오긴 나오죠. 시간표가 나오긴 나오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통으로 배우는 과목들은 딱 박혀 있고 자기가 선택을 한 과목들은 다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블록으로 이렇게 잡혀가지고 선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시간표가 다 다르다. 그 다음에 또 개개인의 시험 시간표도 다릅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게 뭐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이게 개개인의 시간표도 달라, 개개인의 시험 시간표도 달라. 그죠? 그다음에 내가 과목을 선택해야 돼. 어떤 거랑 좀 흡사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고교학점. 그렇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학점제. 대학은 이미 학점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학부모님들 경험하셨던 대학에서 학점을 신청해야 되죠. 그죠? 그다음에 그 학점을 취득해야 된다. 그래서 그 대학에 있는 학점제 모델을 베이스로 한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이해가 빠릅니다. 네, 그리고 자, 이수 기준에 도달한다는 내용이 있죠. 이수 기준에 도달. 그러면 지금까지 이수 기준은 뭐였을까요? 지금하고 앞으로 달라진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수 기준은 뭐였냐면 출석 3분의 2입니다. 출석 3분의 2. 그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솔직히 말하면은 3분의 2만 학교를 나오면 졸업이 됩니다. 현재는. 그래서 3분의 1은 안 나와도 되느냐? 사실 3분의 1 안 나오는 친구는 많지 않지만 3분의 2만 출석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과목에 대한 이수 개념이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과목 시간에 자건 아니면 과목 시간에 무엇을 다른 공부를 하건 관계가 없어요. 어쨌든 난 출석을 했으니까. 그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현재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이수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학점을 부여를 하려면 선생님들이. 그죠? 그래서 이수 기준에 도달한 학생에 대해서 학점을 주게 되는 대학 모델하고 비슷하다라는 거고 학점을 취득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델은 192학점 3년간 192학점을 취득을 하면은 졸업을 하게 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전체를 다 이해를 하시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홈페이지가 있어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홈페이지가 있는데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가시면은 Q&A가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왜 하는 건가요?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여기도 파란 글씨 보시면 되겠어요. 파란 글씨가 자신에게 필요한 과목을 선택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진로를 개척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예전하고는 다른 모습이다. 예전하고는 다른 모습이다. 사실 예전에는 교육과정도 그랬어요. 교육과정도 5차 교육과정이라고 하면은 그 정부에서 제시하는 국가적인 수준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을 다 지켜야 하고 그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산업 일꾼을 키워내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키워내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산업 일꾼은
이미 알아서 잘 크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요? 사회가 이 산업화 시대에서 지금 정보화 시대라든지 미래 사회들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니까 다양한 자신의 역량들을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 교육과정도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런 뭐 OECD 뭐에서 발표한 학생 주도성, 변혁적 역량, 뭐 창의적 문제 해결력, 협동, 공감, 갈등 관리, 책임감, 시민성 뭐 이런 것들은 정말 뭐 좋은 얘기고요. 현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현실은 이런 현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은 뭐냐면 2019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8월 달에 발표한 자료인데 이 그래프를 보실 때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파란 그래프하고 요거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란색 그래프는 뭐냐면 파란색 그래프는 입학 정원입니다. 저기 있죠? 입학 정원. 그 다음에 빨간색 그래프는 입학 가능 학생 수 추정치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깨졌다고 보시면 될까요? 입학 정원이 학생들보다 대학교 갈 수 있는 학생들보다 입학 정원이 더 많은 해는 벌써 2020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학부모님들은 뭐 읽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어떤 기사가 나왔었죠? 지방에 있는 A 국립대가 정원의 3분의 1을 채우지 못했다. 네. 그리고 서울에서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네. 서울에 있는 물론 4년제는 아니겠지만 서울에 있는 일부 대학에서 지금 벌써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그 다음에 경쟁률이 급감하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수치가 대충 이 정도 차이가 12만 명이죠. 12만 명이면 평균 따져도 거의 10만 명이에요. 그러면 10만 명씩 계속 부족한 거예요. 학생이. 그럼 이 대학이 지금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부족하다. 근데 이게 계속 누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로 들어가고 있느냐면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다 대학을 갑니다. 물론 어느 대를 가느냐는 다음 문제지만 일단 대학을 나는 가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대학은 다 가는 시대가 됐다. 이런 거고요. 그럼 지금 이게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나와서 하는 거냐면 인구 급감이 우리 교육 현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모습을 연상하시면 되냐면 예전에 우리가 한 반에 몇 명이었죠? 50명?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50명? 55명? 그랬죠. 그죠? 그러면 옛날에 50명씩 정확하게 1반부터 12반까지 50명씩 딱딱딱딱딱딱딱 끊어져 있었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교육 과정을 이수를 딱딱딱딱 시키고 거기에서 동일한 성취 기준을 제시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순위를 매겨가지고 쫙 해줬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50명씩 당연히 되지도 않아요. 한 반에 몇 명인지 아시죠? 초등학교도 지금 다 초등학교 학부모님도 계시고 중학교 학부모님도 계시니까 한 반에 벌써 30명이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25명으로 생각한다면 예전에 절반이겠죠. 근데 지금 현재도 그런데 앞으로 가면은 20명도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그렇죠. 예전에는 규격화된 인재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그죠? 많은 학생들을 정말로 이 학생들을 가려내고 이 학생들을 평가하고 이 학생들은 국가에서 이만큼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요구를 계속 받아왔던 세대들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학생이 적어졌어요. 학생이 적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육 현장의 변화도 굉장히 많지만 개개인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 사회도 그렇게 바뀔 거고요. 그래서 동일한 수준의 동일한 규격화되어 있는 인재를 길러내서는 우리가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교육 과정을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초중학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냐면 학년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 1학년, 2학년. 그 다음에 현재 고등학교예요.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단위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 단위제 1단위, 2단위. 수학 과목은 3단위야. 국어 과목은 4단위야. 이렇게 단위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는 이제 학점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교 학점제 모델은 대학교의 모델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단위제라는 말을 저희가 이제 쓰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라고 했을 때는 2차 교육과정. 여기에 계신 분들은 거의 적용이 안 될 것 같은데 2차 교육과정에 단위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게 몇 년도냐면 63년도죠. 지금은 몇 년이죠? 2022년이죠. 이 단위제라는 말을 우리가 몇 년 동안 써왔을까요? 거의 60년간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 60년간 써온 단위제를 변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점제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법적 근거는 어디에서 갖고 있느냐? 이제 학점제라는 거는 막 하는 거야. 이거 뭐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이 학점제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은 뭘까요? 법은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죠. 그 다음에 그 법안을 통과하는 것도 의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거는 의회의 인준을 받아서 법으로 명시가 돼 있다라는 것이고 밑에는 뭐가 돼 있냐면 그 세부 시행령이죠. 그래서 시행령 같은 경우는 뭐 국무총리령, 대통령령, 뭐 이렇게 교육부 장관이 내리는 명령 여러 가지 뭐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저희가 교육 현장에서 보기에 현재 정권이 이 고교 학점제를 만약에 중단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까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제가 아는 지식선에서는 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죠. 열띤 우리가 토론을 거쳐서 그죠? 열띤 토론을 거쳐서 법안을 발의를 하고 이것을 폐지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하고 이것이 의회의 인준을 거쳐서 통과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흐름대로 계속 간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자사고 외고 같은 것은 어떻게 발표가 났었죠? 자사고 외고 같은 거는 존치 쪽으로 발표가 됐었죠. 자사고 외고 같은 거는 그런 법이 아니고요. 그건 뭐라고 하냐면 명령입니다. 명령, 시행령. 그래서 시행령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대통령 시행령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거는 하지 말아야겠는데? 라고 하면 대통령이 시행령을 내려가지고 안 하면 되는 거죠. 또 이건 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 대통령이 시행령을 내려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사고나 특목고, 자사고나 외고 같은 문제는 법의 문제가 아니고 이 시행령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의지가 있으면은 존치를 하고 싶으면 존치를 하게 될 거고요. 정책적으로 또 폐지를 하고 싶으면은 폐지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냐면 자사고와 외고는 존치 쪽으로 정책 방향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단계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었냐면 사실 생각보다는 고교 학점제가 이미 많이 적용돼 있어요. 이미 많이 적용돼 있고 마이스터고 같은 데는 2020년부터 고교 학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전면 도입해서 고교 학점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뭐냐면 일반계고죠. 일반계고는 전체 적용하는 연도는 2025년도부터 실시를 하게 되겠고 단계적 적용은 내년하고 내후년부터 단계적 적용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5년이면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네, 2025년에 고등학교를 들어와야 되는 학생이니까 몇 학년이죠? 중1이죠.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중1부터 전면 고교 학점제를 적용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도 중3 아이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중3은 그러면 몇 차 교육과정일까요? 중3은 지금 현재 교육과정이죠. 중3은 그래서 2015 교육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중1은 무슨 교육과정이라고 부르냐면 교육과정이라는 거는 사실 이런 거예요. 고교학점제랑 교육과정하고 상당히 헷갈리는데 그거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교육과정이라는 건 전체적인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과정, 뭐 중학교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고등교육과정 다 발표를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런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우리가 고교학점제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뭐 별칭이라고 할까요? 별칭이 고교학점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2025년도부터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된다. 그래서 지금 혹시 자제분들 중에서 중학생이 있는데 중2가 있으시거나 중1이 있으시면은 1년 차이지만 중1은 고교학점제를 적용받는 학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2 이상은 2015 교육과정을 예전 교육과정을 그대로 적용받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입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대입도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물론 제가 뒤에도 다 설명을 해드리지만 대입도 어떻게 되는 걸까요? 중2, 중3까지는 어떻다? 그대로 지금 있는 대입 제도를 그대로 가져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1 지금 현재 학년 기준으로 해서 중1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새로운 대입 제도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뭐 했던 성과들이 쭉 있는데 뭐 이런 표들은 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학부모님들이 말씀 많이 하세요. 말씀 많이 하시는데 도대체 이 학점제, 학교는 왜 맨날 뜯어 고치는 거야? 방학 때마다 왜 학교는 왜 애들 좀 놔두지? 공사 자재 왔다 갔다 하고 왜 자꾸 학교는 뜯어 고치는 거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고교학점제를 제가 설명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교실은 옛날에 학부모님들, 어머님들이 경험하셨던 교실은 어땠습니까? 교실 사이즈가 전부 다 같았어요. 같을 수밖에 없죠. 왜? 학급수의 학생 수도 동일한 교육과정을 선생님이 그대로 오셔가지고 그 시간표대로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대학 같은 곳으로 바꿔야 된다니까요. 고등학교를. 그럼 어떻습니까? 어떤 반은 선택 과목에 대해서 30몇 명이 반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반은 소수 학생만 선택해가지고 13명인 반이 있을 수 있고 그죠? 어떤 학생은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되는 학생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리저리 자 대학하고 거의 비슷하게 연상하시면 돼요. 자 제가 나 이번 시간에 다음 시간에 수업 있어 그러면 그 친구는 그쪽으로 떠나고 그죠? 저는 다른 강의실로 가고 그러다가 이렇게 나중에 좀 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잖아요. 그게 예전으로 보면은 뭘까요? 꽈방입니다. 맞습니다. 꽈방이 여기가 홈베이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에. 그래서 이 꽈방 같은 것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나중에 옮겨 다니고 이렇게 시간표가 다 다르니까 옮겨 다니고 또 중간에 공강이 생길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홈베이스 같은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교실도 규격이 다 어때야 돼요? 필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큰 교실도 필요하고 작은 교실도 필요하고 온라인 교실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학교들이 열심히 바꾸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쭉 진행이 된다. 이런 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특히 저는 이 마지막 부분, 요건 다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교육 소외 지역은 사실 우리랑은 해당이 없겠죠. 여기는 서울 지역이니까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이라는 것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라는 뭐냐? 그러면 이 고교학점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진행이 되는구나. 일단은 학교에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을 많이 개설해 주는구나라는 건 당연한 거고, 그죠? 당연한 거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이 교육 현장이 자 이거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교육 현장이에요. 일반고가 있고 뭐 특정 교과 집중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 교육 과정이 있고 저렇게 뭐 연합형이 있고 거점 학교가 있고
그래서 저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모든 과목들을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대학처럼. 대학은 뭐 정말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모든 교양 과목과 전공 과목을 다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개념이 종합대학이죠. 근데 고등학교는 종합고등학교는 종합대학처럼 모든 걸 제공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학교들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자 한번 가정해 볼게요. A, B, C 세 개의 고등학교가 있어요. A, B, C 세 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스페인어 선생님은 A 고등학교에 밖에 안 계셔요. 근데 스페인어 배우고 싶은 학생들은 A, B, C 다 있을 수 있죠. 그러면 A, B, C 세 개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A 고등학교에 모입니다. 1시간을 빼가지고 모여요. 수업 시간 중에. 그래서 글로 이동을 해서 수업을 듣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유 캠퍼스라고 해요. 서울에서는. 그래서 그런 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물리적으로 가까워야 되겠죠. 그죠? 물리적으로 가까워야 되겠죠. 근데 물리적으로 가깝지 않은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교육과정을 어떤 선생님이 열었습니다. 그럼 서울 전체 지역에서 학생들 모여라, 듣고 싶은 학생들 모여라 라고 했을 때는 사실 학교 시간에는 못 가잖아요. 물리적으로 가깝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방과 후에 오거나 주말에 모여가지고 여기서 공부할 수 있는 내가 과목을 개설했으니 와서 들을래? 라고 하는 게 거점형 모델입니다. 그런 다양한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다. 현재도 제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좋은 강좌를 어디선가 더 들어야 되겠다. 이 교육 현장이 학교 현장에서만 머무르면은 안 되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디로 확장을 하고 있냐면 대학, 그 다음에 지자체라는 건 뭐 양천구청을 얘기하기도 하겠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지자체라는 거는 연구소라든지 뭐 학술기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관에서 같이 교육과정을 도와주는 개념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연계해서 수업을 설계를 하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물리 선생님이 계세요. 이제 물리 선생님. 그런데 우리 학교는 실험 기자재도 부족하고 실험 기구가 설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런 실험들을 할 수가 없겠어.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물리 선생님은 대학하고 연계해서 대학 교수님들을 초빙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대학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수업을 몇 차례씩 진행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로드맵이 흘러가고 그것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교육 현장이 이제 뭐가 된다? 이 학생을 한 마을이 다 길러내는 이런 모델로 바뀌고 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자연스럽냐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지금 누가 없습니까? 학생이 없어요. 학생을 누가 이제 봐줘야 돼요? 우리가 이러면 좀 싫은데 저도 우리가 계속 봐줘야 돼요. 학생들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 때는 몇 만이었냐면 90만, 100만 수험생 이렇게 참고서 뒤에 보면 100만 수험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막 쫙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몇만 수험생이냐면 40만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절반도 안 돼요. 학생들이 저희 학교 다닐 때보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하고 한 가지 개념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온라인 학교입니다. 온라인 학교. 그래서 온라인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여러 학교에서 수강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모델이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온라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보다는 필요성이 어디에 더 있을까요? 그렇죠, 지방. 예를 들면은 전남 같은데 생각해 볼게요. 전남은 제가 아까 예를 든 스페인어 강의를 들으려면 뭘 해야 돼요? 배 타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온라인 학교를 개설해서 스페인어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 애들이 실시간으로 접속해가지고 듣는 모델들이 지금 개발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3, 2024를 단계적 도입이라고 했는데 이제 2025년도부터는
전면 도입을 다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고, 단계적 도입이라고 했는데, 단계적 도입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이제 내년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내년에 고등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그 용어가 바뀌어요. 용어가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뀐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태까지는 우리가 204단위를 배웠어야 했어요. 3년간. 그런데 이것이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에서는 좀 과도하다. 그래서 192학점으로 줄일 겁니다. 그래서 192학점으로 줄이면은 이제 어떤 교육 현장을 상상하시면 되냐면, 지금은 자제분들 고등학교 보내시면은 보통 7교시가 며칠 정도 되죠? 일주일에 7교시 끝나는 날 한 3번, 4번 정도 되죠. 그죠? 7교시까지 하는 날, 어떤 하루는 뭐 6교시 끝나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만약에 192학점으로 줄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앞으로는 6교시로 끝나는 날이 더 많겠네. 그러면 어머님들 싫으세요? 좋으세요? 네,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들이 빨리 오겠군 뭐 이러면서. 그런데 6교시로 끝난다는 개념보다는, 물론 이제 수업 시수가 적어지니까 애들이 이제 또 빨리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것을 유도를 하고 있냐면, 학생들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강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동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고,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6교시 끝나면 어떻게 돼요? 6교시 끝나면 예전에 7교시 체제로 다른 요일을 몰고, 그죠? 오후 시간을 통 비워가지고 특별한 활동 같은 것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학교와 학생들한테 최대한 자율권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2학점은 사실은 저는 그래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예전에 4년제 대학 학부 졸업 학점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4년제 대학 졸업 학점이 몇 학점이나 될까요? 저도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예전에 졸업해서 아마도 120, 최소 120 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리고 140 정도 평균 이렇게 써 있었죠. 4년간. 그죠? 지금은 여기는 3개 학년간 192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니까 학생들이, 일단은 학습량은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여전히 많다. 학생들이 뭔가 자율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여전히 많다라는 것인데, 일단 설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요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전면 도입은 뭐가 달라지는 거냐? 학점이 192학점으로 줄어드는 거는 이해를 했다. 그죠? 그러면 이전하고 2025년에 들어온 학생하고 뭐가 달라지느냐라고 했을 때는 전 과목 미이수제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따진다? 2025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는 내가 과목 선생님이 이수를 했는지 미이수를 했는지 판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대학교 모델이라면 옛날에 교수님들이 F를 주셨어요. F를 막 주시면 미이수예요. 그죠? 재수강을 하든지 뭐 아니면 교수님을 찾아가든지, 저도 찾아갔습니다만. 근데 지금은 이 과목에 대해서 이수 미이수해서 192를 모아야지만 졸업하게 된다라는 거니까, 2025년도에 들어온 학생들은 이수냐 미이수냐의 판정을 받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전 중2, 중3들은 이수냐 미이수냐를 따지지 않아요. 속된 말로 3분의 2 출석만 해도 됩니다. 이 학년들은. 근데 그래서 이 2년간 준비 기간을 주는 거예요. 2년간 준비 기간을 어떻게 주고자 하냐면, 선생님들이 나중에 뭐 저도 고등학교 교사 때 수학을 가르쳤습니다만, 제 시간에 학생들이 너는 마음에 안 들어, 너 미수야, 이렇게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뭘 만드는 거냐면 최소 성취 수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년간 그 작업을 해보기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최소 성취 수준을 바탕으로 해서 이수인지 미이수인지를 판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2년간 그 준비 작업을 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수냐 미이수냐 최소 성취 수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2차 함수를 가르친다고 쳐요. 2차 함수 잘 기억 안 나셔도 돼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2차 함수를 가르치는데 x축으로 이만큼 이동했을 때 식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기준으로 정하겠다. 아니면 y축으로 이만큼 움직일 때는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기준으로 정하겠다. 이런 몇 가지 기준들을 쭉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가 2차 함수를 이 정도로는 이해를 해야지 내 과목에 이수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구나 라는 기준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저도 대학 다닐 때는 교수님들은 막 F 날리시는 분들 계셨잖아요. 그죠? 일명 F 폭격기. 그죠? 근데 요즘에 또 대학 교수님들 그렇지 않아요. 대학 교수님들 F 막 주시면 학생들 찾아와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들도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12학점이 줄어드는데 교과 6, 창체 6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시간이 12학점이 줄어든다라는 거 이제 알아두시고, 일단 기본 구조는 비슷합니다. 기본 구조는 1시간에 50분 수업하는 거는 동일해요. 네, 1시간에 50분 수업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리고 차이 최소 성취 수준 2년간 해보는 그거랑 미이수랑 차이가 뭐냐? 정말로 미이수, 이수를 따진다. 2025년부터 따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런데 좀 걱정 많이 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이게 학점을 못 따는 애들도 우리 애들 중에 학점을 못 따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요 개념을 설명을 더 드려야 되죠. 미이수 예방 지도를 합니다. 학기 중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미이수 학기 말에는 보충 이수 과정을 또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충 이수 참여 시에 성취도가 2가 부여된다. 지금 모델에서는 성취도가 어떻게 지금 어떻게 부여가 될 거냐면, 사실 다 학부모님들 다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나오죠? 중학교에서는 A, B, C, D, E 이렇게 5개 나오잖아요. 고등학교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미이수 맨 처음에 I를 맞았는데, 그런 일은 거의 없겠습니다만, 미이수 I를 맞았는데 보충 이수를 참여하거나 미이수 예방지도에 참여를 하면은 2로 올려준다는 거죠. 2 마지막 단계 2. 그래서 학점을 이수하게 해준다. 자 그런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이거는 거의 미이수 되는 애들은 없겠구나라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는 우리 의무교육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의무교육의 일환이다. 고등학교 학생들까지는 의무교육의 일환이다라고 개념을 생각하는 거지. 그걸 우리가 책임교육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지금 사실은 우리가 그 의무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의무교육은 언제까지가 우리가 의무교육일까요? 그렇습니다. 학부모님들 중학교까지는 꼭 졸업시키셔야 돼요. 그게 의무예요. 국민의 의무예요. 그래서 의무교육이라는 거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학칙을 보시면은 퇴학이 없어요. 너 학교 그만둬라는 규정이 없어요. 제일 강력한 규정이 너 여기서 좀 우리 학교에서는 좀 적응하고 여러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다른 데 가서 좀 공부를 할래? 전학이죠. 가장 강력한 게. 근데 고등학교를 보내시면 학칙에 뭐가 있냐면 퇴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또 잘 한번 살펴보면은 의무교육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고 정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상급식. 예전에 무상급식을 중학생까지만 해줬죠. 그죠? 지금은 학부모님들, 고등학교 보내시는 학부모님들 급식비 안 내세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다 국가에서 급식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의무교육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학생들이 졸업 학점을 딸 수 있는 장치들, 이런 것들을 마련해 가지고 추진하겠다라고 계획이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관심 많으실 거, 이것도 처음에 이제 또 설명을 드렸어요. 뭐 드렸냐면, 그러면 과연 대입제도는 어떻게 바뀌느냐, 대입제도는 언제 바뀌느냐라는데, 자, 대입제도에서는 4년 예고제라는 게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예고를 받아야 되느냐면, 학생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4년 전에는 예고를 받아야 준비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4년 예고제라는 게 있어요. 4년 예고제니까 지금 만약에 2025년도에 들어가는 학생들, 고1, 2025년도에 고1 들어가죠. 그럼 걔네들 2학년, 그 학생들 1학년이죠. 그 다음에 2026년도에는 2학년, 2027년도에는 3학년,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학년은 언제죠? 2028년도죠. 그래서 대입에서는 뭐라 부르냐면은 2028 대입이라고 하면은 2028년도에 들어가는 학생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28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자, 그럼 2028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은 누구를 위한 대입제도인 거예요? 현재 중1을 위한 대입제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중1 2025, 고1, 고2 2026, 고3 2027, 그 학생들이 들어가는 2028년도 대입제도를 언제 발표하게 돼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4년 예고제. 언제 발표해 줘야 되겠어요? 이 학생들을? 이 학생들이 4년 전이라면 2024년도에 발표를 해줘야 된다. 그죠? 2024년도 2월에 발표를 해주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2022년도 10월이죠. 그죠? 2022년도 10월이고 저 작업을 누가 해줘야 되냐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정말로 열심히 내년에 1년 동안 준비를 해야지 2024년도 2월에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여러 관계자분들 의견도 수렴하고 뭐 듣고, 그래서 이제 대입제도를 마련하겠죠. 그래서 그때 많은 의견, 학부모님들, 관심 많으신 학부모님들도 많은 의견 내주시고, 관심 없는 분들도 의견 내주셔야 돼요. 사실은 관심 없는 분들도. 그 학생부 종합전형도 굉장히 강의 내용이 많은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학생부 종합전형 무슨 사태 때문에 엄청 난타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정시 40%가 확대된 거잖아요. 그때 댓글에 엄청나게 많이 달린 게 뭐냐면, 학종 폐지 정시 100%, 학종 폐지 정시 100%, 그것만 주르륵 달렸어요. 밑에 방송국에서 뭐 토론하고 뭐 무슨 회의하면 밑에 자막 쭉 지나가잖아요. 학부모 의견들. 학종 폐지 정시 100%, 학종 폐지 정시 100%만 주르륵 달렸어요. 그게 대부분의 여론인 것처럼 정말 전국을 다 뒤덮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정시 40% 이렇게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시 40%를 발표를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고등학생,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괴로움은 더 커요. 사실 제가 지표를 더 많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정시로 대학을 가는 게 우리 재학생 애들이 아니에요. 재수생 애들. 그러니까 한 번 더 그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애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시험 구조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정시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재수생 이상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러면 그 의견을 막 쓰신 분들, 학종 폐지 정시 100, 수능 100, 학종 폐지 수능 100을 막 쓰신 분들이 전부 다 재수생 학부모님들인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관심 많으신 학부모님들의 목소리 크신 분들.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이 앞으로 나중에 대입제도 개편하실 때도 의견 청취하고 뭐 이럴 때 소신껏 발언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예정돼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거에 이제 모든 게 초점이 뭐가 맞춰져 있냐면, 지금 중1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중1. 그다음에 현재는 고1이라고, 지금 고등학생 고1이라고 보고,
중2, 중3이 이제 이런 상황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중2, 중3들은 일단은 기존 룰대로 앞전으로 따라간다. 그다음에 모든 건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네, 중1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딱 하나 여기 넘나들고 가 있는 게 있죠? 넘나들어서 가 있는 게 뭡니까? 그죠? 192학점으로 줄어든다라는 것만 이미 좀 2년 동안 중2, 중3에 대해서 적용해 보겠다라는 계획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중에서 중2, 중3 학부모님들은 그냥 예전 교육과정 적용받고 대입제도도 그대로야. 내가 알고 있는 상식 그대로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업 수는 조금 줄겠군. 수업 시수는 조금 줄겠군.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1 학부모님들은 야, 이거 다 바뀌겠네. 이수, 미이수도 들어오고 대입제도도 다 바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지, 정책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변경될 것인지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초점은 다 중1에 맞춰져 있다. 하나만 빼고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고교학점제 인식조사를 발표한 수치인데, 지금 대부분 학생들, 학부모님들은 고교학점제 취지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시고 계시다. 이런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추진계획인데요. 두 번째 챕터 추진계획인데, 요 책자 표지를 하나 실었어요. 제가 책자 표지는 고교학점제 도입 운영 안내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책자는 어디서 얻으실 수가 있냐면 검색 포털에 그냥 고교학점제라고 딱 치시고 엔터를 딱 치시면 교육부에서 만든 고교학점제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여태까지 추진 경과라든지 저런 안내서, 그다음에 법령 근거, 그다음에 연구 보고서 아주 다 상세하게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서 고교학점제 도입 운영 안내서가 모든 게 다 총망라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이런 상태로 운영이 된다라는 건데, 자, 이 고교학점제는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고수로 가시려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봐 드리면, 지금은 고등학교를 진학을 시키시면은 한 단위는 일주일에 1시간 정도 배우는 그 량을 말하는데, 그 량을 배우고 17차 주, 17주가 차면은 한 단위로 봅니다. 근데 고교학점제에서는 16가지를 우리가 한 학점으로 봐요. 16가지를 한 학점으로 본다면 나중에 학기 말에는 학교에 여러 가지 여유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학교에서 좀 다양한 활동들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과목이 이제 어떻게 바뀔 거냐면, 이 왼쪽에 보시는 거는 현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과목들인데, 그 과목하고 이 오른쪽 비교표입니다. 오른쪽 과목은 이제 개편 방안은 현재까지는 저렇게 이제 논의 중이고요. 현재는 보통 교과랑 전문 교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보통 교과, 전문 교과는 마찬가지지만 보통 교과 안에 공통 과목하고 선택 과목인데, 선택 과목이 사실은 지금은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그래서 되게 막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선택 과목은 일단은 5단계로 평가한다. A, B, C, D, E 절대평가를 절대평가를 근거로 한 5단계로 평가한다라는 거, 중학교 때 다 경험하고 계신 거. 그 다음에 공통 과목만 성취도 평가 5단계도 내고 석차 등급도 내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알고 계셨던 과목들이 뭐냐면, 일반 선택 과목, 고등학교 가시면, 고등학교 진학시키시면 미적분, 확률과 통계, 윤리와 사상 이런 교과목들.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도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 지금 개설이 되어 있고 학생들이 선택하고 있는데, 하나 또 새로운 개념들이 들어온다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융합 선택 과목이라는 개념이 하나 더 도입이 돼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런 교과목들이 들어온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사실은 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은 뭐라고요? 이제 앞으로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은 뭐다? 출석일수 3분의 2는 기본이고 플러스 그 과목에 대해서 이수를 했는지 안 이수를 했는지에 그래서 이수를 하고 그 이수한 학점이 몇 학점이 모여야 돼요? 192학점이 모여야지 졸업이 되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평가 같은 거는 이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거 다 중학교에서 다 경험하셨어요. 학부모님들이. 그죠? 중학교 성적표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도 아들 성적표 보니까 이렇게 나오던데. 네, 이렇게 나오고 저희 아들은 이거 찍힌다고 했는데 아들아 미안하다. 저희 아들은 2가 나와 있더라고요. 예, 숫자 2인 줄 아는데 영문자 2였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성적표가 저렇게 나온다. 어떤 과목일까요? 이렇게 나오는 성적표가 어떤 과목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선택 과목. 예. 그다음 공통 과목은 어떻게 나온다? 성취도 평가도 나오고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4등급이냐 등급도 나온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써 있죠. 공통 과목은 석차 등급 유지. 저기 오른쪽에 써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쭉 이제 뭐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나만 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고등학교 교육 현장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담임 선생님이 계시긴 할까? 담임 선생님이 계시긴 할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이 계시긴 할 것 같은데 한 반에 근데 전통적으로 내가 1학년 1반, 1학년 2반 이런 체제를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죠. 왜? 1학년 1반 중에서 선택 과목이 다 다르니까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한 번 보고 저녁에 잘가 한 번 보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담임 선생님이 많아지실 거다. 그리고 특히 내가 1학년 1반 담임인데 내 수업을 안 듣는 학생도 있겠구나. 그죠? 그렇게 이제 학교 현장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 뭘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이것도 사실 대학 모델이에요. 대학에 어떤 모델이 있었죠? 예전에? 그렇죠. 교수님 중에서 나를 담당하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죠? 담당 교사. 아니 담당 교수. 그죠? 다 편성이 돼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은 뭘 해주셨죠? 우리한테? 교수님 제가 앞으로 이렇게 대학원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싶은데 어떻게 뭘 공부를 더 하면 될까요? 아니면 제가 이런 거에서 취업을 뭐 이쪽 분야로 준비를 하고 싶은데 어떤 전공을 아니면 이 전공을 공부하는데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이런 것들 조언을 받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교수님들이 다 편성이 돼 있었다. 사실은 저도 뭐 그 교수님하고 많은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의 학교 현장은 그렇게 바뀔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쭉 한번 살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고교학점제 Q&A인데 아까 말씀드린 고교학점제 홈페이지에 굉장히 Q&A가 여러 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보세요. 한번 넘겨볼게요. 뭐가 있냐면 조기 도입하는 건가요? 중2 학생들부터 적용받는데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그 다음에 2023년도부터 제도를 바꾸는 건가요? 마지막에 뭘까요? 대학 진학에 불리하지는 않을까요? 다 어떤 내용들이죠? 다 어떤 내용들일까요? 2023년도부터 계속 뭐가 바뀌냐? 그죠? 그리고 대입 결국 바뀌느냐?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은 여기에서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 2024 그 학생들은 무슨 교육과정이다? 고교학점제랑은 관련이 약간 있긴 있어요. 약간 있긴 뭐죠? 그게 192학점으로 줄어든다는 관련이 있는 거고 교육과정으로 따지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이다. 그러면 중1부터 적용받는 교육과정의 이름 뭘까요? 올해 총론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발표해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2015 개정교육과정은 2015에 발표를 한 거고 올해 발표 예정 총론만 발표되는데 강론은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 강론이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 교육과정은 이름이 2022 교육과정. 그 다음에 2022 교육과정 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까지 다 망라한 교육과정이 그게 교육과정인데 그 중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딱 꼭 집어서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고교 학점제인 거죠.
이 정도면 정리를 잘 해드린 것 같은데, 그죠? 네, 변화는 대입의 방향은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제가 빨리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표를 보시면은 현재 대학들이 뽑아가는 비율이에요. 자, 그런데 나머지는 다 뭐 색깔 이렇게 뭐 보시면 뭐 이렇게 그렇구나 그렇게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빨간 글씨 한번 보실까요? 빨간 글씨. 빨간 글씨가 정시예요. 정시. 빨간 글씨가 정시입니다. 그리고 2022, 2023. 자, 그럼 2022에서 2023으로 갔을 때 정시가 늘어나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딱 한 군데 있어요. 정시가 늘어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41.48%에서 42.85%. 제주도도 늘어나요? 아니죠. 32%에서 29%로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꿀까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셔야 돼. 정시가 늘어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서울입니다. 다른 데는 어때요? 다른 데는 정시가 저렇게 적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애들은 다 서울에 있는 대학 가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정시 확대를 환영하는 데가 도대체 어디냐? 서울인가? 서울도 아니에요, 사실은. 정시 확대를 16개 대학에 요구를 한 거예요, 예전에 교육부에서. 서울 주요 16개 대학에. 그래서 늘려놓은 거죠. 나머지 대학은 어떻습니까? 다 정시를 줄여들. 왜 줄어들까요? 정시가 왜 이렇게 줄어드는 거지? 근데 왜 서울만 늘어나는 거지? 서울만 늘어난 이유는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다른 데는 왜 줄어들지?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줄어드는 이유는 학생 모집이 힘들어서예요. 만약에 정시에 이만큼 뽑겠다고 내가 설계를 했는데 어떤 대학이 이만큼 뽑겠다고 설계를 했는데 미달이 됐어. 그럼 바로 그 다음 단계는 없어요. 추가 모집 이외에는 없어요. 그럼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 한 명당 대학에 입는 손실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뭐 100명이 결혼이 됐다. 대학 휘청휘청거립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 있는 지방 소재 대학들은 정시 늘리는 것에 굉장히 싫어해요.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대학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정시 모집에 국어 국문과에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명. 영어 영문과 1명. 뭐 수학과 1명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1명.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시에 나는 다 뽑고 싶어. 우리 대학은 수시에 다 뽑고 싶은데 혹시 수시에 다 못 뽑으면은 정시로 몇 명 이월해 해가지고 이게 거기서 정시도 또 뽑을게. 근데 어쨌든 정원은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하나도 정시에서 안 뽑는다고 낼 수가 없잖아요. 계획을. 그래서 그렇게 해놓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정시 확대에 대해서는 대학은 굉장히 다 싫어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정시 확대를 했을 때, 정시 확대 발표했을 때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몰라요. 녹화돼도 몰라요. 메가스터디 주가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날. 정시 확대는 그런 거예요, 사실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 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서울에 있는 대학들 보세요. 서울에 있는 대학들, 뭐 서울에 있는 대학들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통계로 잡힌 이렇게 대학들 보시면, 자, 건국대만 해서 볼게요. 건국대에 들어가는 학생 중에서 73.6% 정시로 들어오는 애들, 수능 봐가지고 정시로 들어오는 애들 중에서 73.6%가 재수생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시가 매력적인 카드가 아니에요. 늘어났지만. 그죠? 그래서 이거 뭐 수능이 진짜 왕입니다. 수능이 절대 권력자입니다. 이것도 다 동의를 합니다만 이 구조를 가장 좋아할 만한 데는 어디냐라고 가만히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수시, 정시 이렇게 있는데 이제 뭐냐면은 대학들이 이제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냐면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냐면 정시 확대에 대해서 그렇게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학에서
수능 100%가 이제 정시로 뽑는다는 개념은 다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근데 이런 대학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수능 100으로 뽑는 정시 전형에서도 야, 너는 고등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보겠다. 그냥 수능 중심만 열심히 해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이런 학생들은 조금 우리가 눈을 가려서 좀 눈여겨보겠다라고 해서 수능 100%인 정시 전형에서 학생부를 반영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런 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학 중에서도 이제 우리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그죠?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성취도 평가만 나거든요. A, B, C, 뭐 A, B, C, D, E 뭐 이런 거 A, B, C로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어떻게 평가하겠다라고 계획들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들이 고등학교에 있는 교육 현장에 있는 실정을 반영하기 위해서 다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수능으로 뽑으면 좋아, 점수로 딱딱 맞춰가지고 들어오면 좋아, 그게 다가 아니라 지금 분위기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 다 해줘야 돼라고 발표를 이미 예전부터 했습니다. 그냥 수능 과목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능 점수 제일 높여가지고 오는 것, 그런 인재만을 원하진 않아. 이렇게 지금 가이드를 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시 모집에서도 서울대가 교과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은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수능 100%라고만 알고 계실 텐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교과 평가 요소를 이렇게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대학은 고등학교에 있는 교육 현장의 현상을 잘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쭉 돼 있으니까 이거는 뭐 서울대 자료를 찾아보셔도 되고 요 PT 그냥 쭉 읽어보셔도 되니까 이거는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입 제도는 저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 이거 쭉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대입 제도는 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부분. 근데 여기 만약에 중학교 자제분만 데리고 계신 분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냥 다 바뀌는 거예요. 저 2024 고2부터는 아니야 저런 식으로 다 바뀌어요. 오른쪽으로 쭉이에요. 그러니까 2024 대입부터 언제 대입까지겠죠? 2025, 2026, 2027 대입까지는 쭉 요 모델로 갑니다. 오른쪽에 있는 모델로 갑니다. 그래서 저렇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거요. 하나만, 지금 시간이 없는데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봉사활동이 중요하대. 엄마 따라서 봉사활동 좀 열심히 해야 되겠어 라고 해서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머니는 봉사하시고 애는 공부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러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이 발생하니까 개인 봉사활동 실적, 대입 그런 실적 같은 거는 대입에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소서는 이미 자소서는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소서는 다 자소서 어디 갔어? 그렇죠. 자소서는 반영하지 않겠다. 왜? 자소서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요즘 이게 부작용이 있으면은 지금 정부의 분위기는 하지마, 제공하지마, 빼 이런 분위기거든요. 자소서는 지금 어떻게 돼서 부작용이 있냐면 대필. 자소서 하나를 이렇게 해주는데 얼마 받는지 아세요? 그 대치동 컨설팅 학원에서 이런 거 막 가격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자동 자막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비쌉니다. 제 월급보다 비싸요.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연봉 아니고 월급이요. 월급.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자소서 같은 게. 그래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현장을 잘 반영하는 요소로 자소서가 잘 활용되긴 했는데 또 부작용이 발생되니까 또 없어진다 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뭘로 평가할 거냐. 자, 학생부 종합전형 왜 말씀드리냐면, 학생부 종합전형 제 정시 40%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서울 소재 주요 대학 정시 40%. 그러면 나머지 정시 말고 이제 수시가 60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럼 60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수도권으로 딱 봤을 때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런 평가 요소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학생들이 이제 역량이 필요하다라는 거, 잘 한번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야. 이제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만 설명을 해도 1시간 반, 2시간은 소요가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 지금 이게 바뀌었어요. 이제 예전에는 왼쪽으로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데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평가 항목을 통합해가지고 좀 바뀌고 있고 이런 것들.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고교 학점제랑 연관된 거예요. 자, 고교 학점제는 어떻게 하랬어요? 예전에 교육 현장에 있을 때처럼 그냥 주어진 교과의 시간표를 다 그냥 이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학생들이 신청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뭘 지금 바라보고 뭘 한번 보겠다? 내가 예를 들면은 물리학과를 가야 되는데, 물리학과 하지 말게요. 그러면 토목과를 가야 되는데 물리를 안 들었어. 그건 좀 이상한데? 이런 거죠. 왜? 선택권이 주어져 있는데 얘가 신청을 안 한 거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전에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 고등학교는 물, 화, 지, 해. 그러면 뭐 생물은 그런 고등학교 없게 물, 생, 뭐 어쨌든 3개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3개 하고, 그죠? 아니면 4개 하고, 뭐 문과는 그냥 하나만 해. 뭐 문과 2개만 해. 이렇게 정해줬잖아요.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평가받는 시대가 됐다라고 해서 세부 평가 내용 같은 거 보시면 필요한 과목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도 중요한 역량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공 관련된 과목들을 어떻게 이수를 했는지 이수 현황도 본다는 뭐 이렇게 쭉 계획들이 나와 있어요.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 과목들을 이수하기 위해서 얼만큼의 노력을 하였는가를 쭉 평가지표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쭉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죠? 쭉 비슷한 내용이고요. 사실 이거 책자를 보시면 돼요. 책자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 대학교에서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5개 대학이니까 경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은 책자 PDF를 그냥 통으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비밀 자료 아니에요. 네. 안 찍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그래서 학교에서 한 활동, 자기의 진로 개척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평가를 받는구나. 이 시대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진짜로 이런 것들이 평가 화면에 예시로 나와요. 평가 화면에 예시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국제 경제 같은 교과목이죠. 근데 국제 경제가 그 고등학교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국제 경제가 자기가 다니는 A 고등학교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뭐라 써 있습니까? 공동교육과정에서 이수했다. 그럼 어때요? 이 학생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국제경제학과 갈 때는 이런 게 되게 얘가 관심이 많았구나, 이런 지표로 제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앞으로는 이제 한 학급에 30명씩 쭉 일괄적으로 과목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면, 자, 아까 그 물리 2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목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잘 안 모일 수 있죠. 잘 안 모일 수 있으니까 어떻게 애들이 조금밖에 없으면 나는 불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대가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제가 또박또박 한번 읽어볼게요. 교과 성적을 평가할 때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선택 상황을 고려합니다.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나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이수하여 수치상 결과가 다소 나쁠 수도 있지만, 그죠? 학생의 도전 정신과 호기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도전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서 더 좋은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소규모 학교나 소수 학생들이 이수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서류 평가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정말 조금만 듣는 과목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많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요거는 실제로 그 소수가 선택한 과목을 평가한 평가 사례입니다. 모 대학에. 그래서 의생명공학과에 입학한 학생 사례를 소개를 하고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는 굉장히 가이드북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가이드북 굉장히 잘 돼 있고 학과 소개, 뭐 쭉 커리큘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주 상세하게 잘 돼 있습니다. 대학들이 보시면 되고 전공 생활 안내까지 다 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또 아주 상세하게 잘 돼 있고 또 Q&A도 간단하게 요약이 잘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잘 돼 있는 걸 확대한 거예요. 확대. 자, 의생명공학과는 근데 단순하게 학생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생명과학을 이수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사실은 저기는 공학적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잘 학과 소개 같은 거 잘 읽어보시면 공학적 요소가 많다라는 거 쭉 읽어보시면 되고 과목도 보시면 공학적 요소 굉장히 많아요. 그죠? 과목도 보시면 공학적 요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공대 이거 거의 공대네. 그죠? 그래서 실제로 평가 화면 보실게요. 자, 이게 이 학생의 성적표예요. 그다음에 2학년, 3학년. 자, 보실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학생은 2학년 때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1을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고2 때. 그래서 등급은 몇 등급 받았냐면은 2등급, 3등급, 2등급 받았어요. 그다음에 단위수는 3단위였고. 자, 근데 이 학생이 물리학 1에 5등급을 받았네. 2학기 때. 어이구, 참 안타깝네요. 그죠? 2등급을 받다가 5등급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이 정도면 좌절할 만하죠. 근데 이 학생인 3학년 때 물리 2를 또 신청했네. 근데 그래서 3등급을 다시 받았네. 지금은 이 물리 2는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바뀌어가지고 성취 평가로 나와요. A, B, C로. 아마 저 정도면은 A로 나왔을 거예요. 이 학생은.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을 다 이수를 해가지고 그 학과에 필요한 역량들을 다 이수를 해가지고 충족을 해서 이수를 했구나. 그다음에 특히 어려운 과목인 물리 2도 하고 생명과학 2도 하고 그 학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과목들을 이수를 했어요. 근데 이 학생이 5등급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동국대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5등급을 받은 학생은 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뭘 주목해 봤냐면 여기 보시면은 다 받았다라는 거하고 자, 보세요. 소수 학생이 선택해서 성취도 여기 몇 명이었죠? 여기 있네. 20명. 20명이면은 지금 등급으로 따지면은 1등급은 1명이에요. 2등급도 1명. 3등급이 2명인가? 그러니까 이 학생은 2등 했던 친구지. 1학기 때 2등 했는데 2학기 때는 한 몇 등 했을까요? 6등, 7등으로 한 4칸만 내려온 거예요. 5등급을 받으면. 그렇잖아요. 소수 인원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학생이 이게 되게 이때 어려움을 많이 겪었구나. 근데 나중에 잘 극복해서 나중에 91점 받았어. 그러니까 나중에 성취도 요거는 3등급이지만 지금의 성취도 평가에서는 A로 나왔을 거예요. A를 받았어. 그럼 된다. 네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수를 잘 했으니까 그 정도는 사실은 1점 하나하나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평가한다 그렇게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공대 갈 학생들이 러시아어 한문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이 학생들은 이 학생은 2등급 받았네. 그죠? 그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러시아도 2등급 받았네. 그죠?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구나. 다. 나는 이 과목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자고 이런 학생 아니구나. 이렇게 다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자, 마무리입니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자, 고교학점제는 뭐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처음에 말씀드렸고 고교학점제는 뭘 지칭하는 거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중에서 뭘 지칭하는 의미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의미하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바뀌긴다. 이제 이렇게 이런 지금 현재 이 왼쪽 화면에서 오른쪽 화면으로 바뀐다. 중요한 건 뭐죠? 192학점으로 바뀐다는 거하고 그죠? 50분씩 수업하는 거는 기준 50분씩 수업하는 건 동일하고 그다음에 16번 한다. 그다음에 미수, 이수도 말씀드렸었고 그죠?
그리고 과목 같은 경우는 저렇게 바뀐다. 왼쪽에서 오른쪽 모델로 바뀐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 조금 새로운 개념은 융합 선택 과목 같은 것도 생긴다. 그다음 평가는 말씀드렸는데 평가는 지금 안까지는 어떻게 된다?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성취도 평가, 중학교에서 하고 있는 성취도 평가 A, B, C, D도 나오고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상대 평가를 하는 등급도 나오는 게 지금 현재까지 아니고 요 과목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받았던 A, B, C, D, E 방식으로 산출되는 절대 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이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목 같은 경우는 이런 교과목들이 이제 해당이 될 거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기준 단위가 이제 이렇게 줄어들어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어든다라는 거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2개씩 넘어가는 것 같다. 아닌가? 맞나요? 그럼 2개씩 넘어갔네. 그죠? 그래서 과목 같은 거는 이런 과목들로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이런 과목들을 배우게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검색 포탈에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치시면은 아예 통째로 이 사이트는 고교학점제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 보실 수가 있고, 그죠? 아까 제가 그 책자 보여드린 거 저기서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개씩 넘어간다 지금. 하이인포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하이인포 아세요? 혹시 하이인포? 자, 이거는 여기 관내 고등학교 제가 요거 특별히 요거 여기 오느라고 요거만 뽑았어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이인포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느 고등학교 가실까도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관내 고등학교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 요걸 콕 하고 찍어서 눌러 보시면은 그 학교의 소개 자료가 나와요. 그 학교는 몇 학급으로 운영하고 있고 어떤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이인포 꼭 한번 살펴보시고 고입 전형에 대해서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여기는 제가 전에 근무했던 기관이에요. 전에 근무했던 기관인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 진로진학 정보센터 같은데 서울 진로진학 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모든 대입 그 강의, 대입 자료집, 상담까지 다 제공해요.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물론 다 무료입니다. 특히 더 좋은 거 요거 진로진학 상담실 상담 신청 요거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 서울 전체에서 선발되신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서 선발되신 100여 분이 여기 지원단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그 전문가분들이에요. 전문가분들과 1대1 상담을 하실 수가 있어요. 독방에서 1시간 동안. 이렇게 좋은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무료입니다. 이거 신청하시면 돼요. 오프라인으로. 그래서 이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은 훨씬 많은 진학 자료를 얻으실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네요. 네, 감사합니다.